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표현들이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민법 제125조의 수권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라고 그래서 대리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었음에 대한 그러한 수권을 표시하고, 그러나 실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 근데 그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그 수권 표시된 범위 내에서 제3자와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제3자가 선임 무과실이면 그 제3자는 누구에 대하여? 본인에 대하여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유형으로서 126조의 표현 대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26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시작하는 문구가 126조에서 시작하는 표현이 대리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5조 같은 경우에는 대리권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대리권을 가졌다고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제3자에게 표시된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 그런 어떤 표현 대리의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말하고, 126조는 이미 대리인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그 대리인인 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월권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가 요건을 크게 살펴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기본 대리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월권 행위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 그 상대방이 뭐라고?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서 정당한 이유, 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월권 행위는, 그죠? 본래의 그 대리 권한을 벗어난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구별이 쉽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본 대리권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대리인이면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월권 행위가 그 기본 대리권을 초과한다, 초월한다, 유월한다는 의미에서 기본 대리권하고 어떤 종류가 같아야 되거나 유사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요건에서는 특별한 어떤 그 쟁점이랄까요? 어떤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기본 대리권과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자, 기본 대리권의 내용에 대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기본 대리권은 무엇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컨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풀어보신 것처럼 어떤 거 엑스토지에 관해서 담보를 제공해주고, 즉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 이게 기본 대리권인 거죠. 이러한 대리권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오늘 사례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담보를 제공하고 체결해 달라라는 위임장과 함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러면 금전소비대차 계약 플러스 담보 제공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이고, 그 대신에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해야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유권 대리의 효과를 주장해서 그 어떤 그러한 계약상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데, 우리 오늘 사례에서도 그냥 팔아버린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위임장을 보여주고, 매도에 관한 위임장을 보여주고, 인감도장 등 기타 어떤 다른 서류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과 무엇을, 그 금전소비대차 계약 담보 제공 이외에 그걸 초월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 행위를 하였다.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이 다 충족되고, 마지막 상대방에게 그 대리권이 있음에 대한 그러한 것을 믿음에 대한 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만 검토해 보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본래적인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 기본 대리권이 완전히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 그러한 경우에도 기본 대리권의 요건 충족을 긍정해 주는 경우가 참 많다 이겁니다. 그러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재는 132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되는 부분이 복대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했는데 대출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를 하고 계속 거래 관계를 했던 보험회사 설계사가 있어요. 보험 모집인. 보험 모집인이 있는데 A라는 이 보험 모집인한테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대출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맡겼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대출을 받아달라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대리권을 수여한 거죠. 그리고 뭐 어떤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줬고. 그런데 A가 사무실에 갔더니 동료들이 있는데 동료들과 얘기하던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B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야 되는데 보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증이. 그래서 어찌하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찌하다가 을이라는 은행으로부터 이제 채권자로부터 이제 자기의 아는 사람 지인 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여기에 병과 을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두 사람 사이 이제 잘 아는 사이다.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런데 이 병에 그죠? 금전소비대차 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B가 갑에 이 대출 수권에 관한 대리권 A가 가지고 있는 이 대리권 이 수여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인감도장하고 이런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서류를 일부는 위조해가지고 뭐를 해버렸냐면 병이 부담하는 을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행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 본인이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대리권을 받았는데 그에 비해서 본인이 대리인 자신이 그러니까 자꾸 본인이라고 하면 여기하고 헷갈리니까 대리인 자신이 상대방과 어떤 제3자의 채무의 보증을 위해서 보증행위를 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B에게 그죠? 서류를 넘겨주고 B가 이 병을 위한 채무의 보증을 을과 체결하였다. 이 경우에 나중에 이제 병의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니까 갑에게 보증금 청구했겠죠. 보증금 청구했더니 문제가 되는 게 갑은 자기 자신이 여기 대출을 받아달라는 정도밖에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보증해달라는 그러한 대리권을 준 바 없고 더군다나 B에게는 대리권을 준 바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관계를 우리가 복대리라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런데 복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경우에 무슨 대리예요? 임의대리죠. 임의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임의대리에서 복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본인의 자신의 책임으로 대리인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누구를 위한 대리인, 본인을 위한 대리인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복대리인, 선임된 복대리인은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는 게 복대리의 법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복대리인 선임 권한을 A가 갖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승낙을 받거나 그러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포괄적 승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대리권을 주었는데 그 대리인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임해서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끔 예컨대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면 사전에
대리권을 수여한 이 행위 속에 복대리권에 대한 어떤 그런 포괄적인 승낙도 한 것이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아파트 분양을 해달라 또는 뭐였죠? 오피스텔 분양 그런 사례에서는 그 수여한 그죠? 대리권을 수여받은 A가 직접 해야지 제3자에게 또다시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보았을 때 그러한 것들은 본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복대리인 선임 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이런 걸 본 바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달라는데 보증을 한 거니까 그죠? 더군다나 그래서 이런 어떤 복대리인 선임은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B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 기본 대리권 존재 자체도 부정할 것이냐 이겁니다.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아서 복대리인 선임을 했고 복대리인이 본래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해서 보증 행위를 한 경우,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 그러니까 이 초과를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요만큼의 보다 더 큰 행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권한 외의 행위를 한 이러한 B로 하여금 을과 보증 행위를 통해서 이 보증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될 것인가? 그런데 유권 대리는 분명히 아니죠. 유권 대리는 분명히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출 수권의 범위를 벗어난 이러한 보증 행위도 이 기본 대리권의 범위 안에 복대리의 또 이런 기본 대리권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 이거 포함된다. 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 판례도 거기에서 보시다시피 132페이지에 84번 판결에서도 보시다시피 월권 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연대 보증 계약에 대하여 약정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어쩌고 나온 부분은 기본적으로 복대리가 이런 것들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복대리인에 의해서 행한 어떤 월권 행위의 경우에도 기본 대리권성 자체에 대한 충족 여부는 인정한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를 삼았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문제되는 부분이 사실 행위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률 행위는 대리의 대상은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 행위에 대해서는 그 대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기본 대리권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기도 하는데 학설은 사실 행위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설도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가 그러한 입장이 있지 않다 즉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6번 판결은 어떤 사자 그죠? 어떤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해 주는 것 표시를 대신해 주는 이런 사자의 경우에 사자가 하는 그러한 행위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어떤 그러한 대리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합니다. 또는 유추 적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86번 판결하고 85번 판결도 둘 다 사실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하는 경우는 기본 대리권이 되고 대리인이 사실 행위를 했을 때 그 사실 행위, 자기에게 허용된 사실 행위의 범위를 초과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안 되는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86번 판결은 여기에 인용은 되어 있는데 분명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게 126조의 표현 대리를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125조의 어떤 표현 대리를 말한 것인지 판례만 봐서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대리인이 자기 자신이 직접 행위를 하지 않고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어떤 그러한 본인에게 책임 귀속을 인정할 여지는 있다. 다만 이 사례에서 86번 이 사례에서 꼭 126조의 표현 대리가 인정됐다고 볼 것인가 판례가 인정했다고 볼 것인가 그거는 조금 의문이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7번 판결인데요. 표현 대리권 자체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느냐 그 87번 판결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본 대리권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리권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을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매매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 A를 선임해서 합니다. 대리인 A를 선임해서 하는데 그래서 A와 을 사이에 대리 행위가 있고 A와 을 사이에 대리 행위가 있고 이 대리 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에 관한 대리권 수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매매에 관한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면 뭣도 받을 수 있어요? 매매 대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금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매매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그 정상적으로 체결된 매매 계약이 이행을 통해서 완결이 된 거죠. 그러면 A의 대리권은 과거의 대리권이 되는 겁니다. 이미 소멸한 대리권이 되는 거죠. 이미 소멸한 대리권이 됐는데 A가 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예컨대 그러면 우리가 이미 대리권의 범위에서도 본 것처럼 매매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을 해지할 그러한 권한, 그 계약을 처분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이미 소멸한 이 대리권을 매매에 관한 기본 대리권을 저 126조에서 말하는 기본 대리권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해제에 관한 어떤 표현 대리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이게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판례는 과거의 대리권은 그죠? 이미 소멸한 과거의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내용상 좀 어려운데 이제 그러한 경우가 과연 어떤 경우가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두 번째 그죠?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을 넘는 경우에 그러니까 과거의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표현 대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 두 번째 단락에 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가 있을 때에는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기본 대리권이 돼서 그 표현 대리를 초과한 다른 대리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역시 126조의 표현 대리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원칙론으로 저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요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이 과거의 대리권을 벗어난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126조의 표현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정도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126조, 129조 중첩 적용에 의한 표현 대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예컨대 125조와 126조가 중첩되어서 적용되어서 표현 대리가 긍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우리 판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의 중첩 적용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다음 법정 대리권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법정 대리에서 표현 대리가 인정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법정 대리에 표현 대리가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얘기는 그 법정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법정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 우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그 친권자가 가지는 법정 대리권 이런 것들을 얘기할 텐데 법정 대리권의 기본 대리권에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우리가 표현 대리는 어떠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성립하는 거라고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일단 본인에게 뭔가 그러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만한 외관을 만든 책임을 좀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외관을 신뢰했고 그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으면 우리 법은 거래 안전을 위해서 표현 대리의 성립을 인정해 주는데 그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125조, 126조, 129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미성년자의 대리인이 가지는 법정 대리권은 미성년자가 행위 능력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보호의 취지는 그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받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입법자의 그 어떤 결단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미성년자를 보호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이 미성년자에게 그러한 외관 창출, 표현 대리 책임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외관 창출이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얘기죠. 미성년자에게. 그런데 과연 그러면 미성년자를 보호하겠다는 또는 미성년자 이외의 다른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학설은 반대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학설은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어요. 특히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그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가지는 법정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으로서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례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을 했다 이거죠. 법정 대리권이 표현 대리로 인정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제 피한정 후견인에 가까울 겁니다. 과거에는 한정치산자였어요. 한정치산자. 그러니까 요즘 똑같지는 않지만 피한정 후견인 뭐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한정치산자는 과거에 본인이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A라는 후견인을 통해서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대리하거나 그랬어야 됩니다.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이 후견인이 갑 소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매하는 이 대리 행위를 했습니다. 이 대리 행위를 했는데 과거에는 우리 민법 과거에 그러니까 2011년도 성년 후견 제도를 우리 민법에 도입하기 전에는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950조에서 후견인이 그런 어떤 대리 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어요. 지금은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이 법정 대리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그 법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판례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견인이 한정치산자 소유의 엑스토지를 대리 행위로서 매각하려면 이 후견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친족회를 소집해서 그 소집된 친족회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엑스토지에 관한 매매 행위를 을과의 매매 행위를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대리 행위 당시에 친족회의 소집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 친족회에 어떤 결의서가 없는 채로 대리 행위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뭐죠? 자기에게 부여된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유월해서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겁니다. 이 경우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느냐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 능력자, 과거의 행위 무능력자의 그 어떤 보호 취지라면 그걸 살린다면 법정 대리권, 이런 후견인의 어떤 대리권의 어떤 기본 대리권성을 부정했어야 할 텐데 이런 학설의 입장이라면 그러나 우리 판례는 다수설처럼 법정 대리권도 뭐가 될 수 있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긍정을 했습니다. 기본 대리권성을. 물론 이제 그때도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서 이제 또 다른 할 얘기가 조금 더 나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와 관련해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민법 827조에서는 일상가사에 관해서 부부 사이에는 상호간에 대리권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대리할 수 있다. 827조에서. 그러니까 일상가사가 뭔가 또 일상가사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그 성질 자체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을 해야겠죠. 근데 학설을 우리 문헌이 결론적으로 제시해 준 건 뭐냐면 그게 한 두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이게 일상가사 대리도 8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뭐다? 법정 대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 견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논의를. 학설은. 그런데 또 다른 견해는 부부 사이에 일상가사에 대한 어떤 대표권이다. 일종의. 그렇게 설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가사 대리권도 우리가 말하는 이 법률행위 대리 부분에서 말하는 법정 대리라는 전제하에서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상가사 대리의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통상적으로 일상의 가사에 필요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음식을 구입한다든지, 그러니까 생필품을 구입하는 거, 사는 데 필요한 뭐 주거비를 내는 거, 또 예컨대 가족의 어떤 의료비를 지출하는 거, 자녀 양육을 위해서 어떤 지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리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상가사 대리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부인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남편의 그죠? 어떤 대리권 없이, 남편으로부터 어떤 대리권을 받은 바 없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엑스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거, 파는 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 또는 부인이 남편의 그 대리권 수여를 받은 바 없이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남편 명의로 제3자의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제3자 채무의 그 이행을 보증해주는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거, 뭐 예컨대 연대 보증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경우에도 일상가사 대리에 포함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가사에 필요한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일상가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대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범위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일상가사 대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뭐 또 대리권도 수여하지 아니한 경우, 지금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사례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예컨대 부부의 일방으로부터, 좀 전에 사례 들은 것처럼 남편으로부터 부인이 아무런 일상가사 이외에 이런 대리권, 827조에서 말하는 일상가사 대리권 이외에 추가적인 아무런 대리권도 수여받지 아니한 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엑스토지를 누구에게? 제3자 을에게 예컨대 처분하였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하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이 누구에게? 남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가? 유권 대리로서 효과가 귀속이 되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상가사 대리에 포함되지 않고 또 대리권도 수여받은 바 없기 때문에 유권 대리는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부인이 가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의 부부 사이에 가지는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그 일상가사 대리권을 이제 초과했으니까 권한밖의 행위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관한 논란이 조금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다? 우리 학설은 뭐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죠?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고 부부 사이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죠. 그런데 그 매매 행위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일상가사에 포함된다라는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다? 그것도 126조의 표현 대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하나 있고, 다른 입장은 뭐냐 하면 그 일상가사를 초과한 이러한 어떤 매매 행위에, 그 매매 행위에 관해서 뭐가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그러니까 대리권이 존재한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일종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 판례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별도의 그러한 예컨대 우리 사례에서 매매 같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26조의 표현 대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갑이 이제 부부의 일방인데 자신의 예컨대 다른 배우자, 자신의 그러니까 배우자, 그죠? 배우자 A에게 예컨대 일상가사 대리를 벗어난 예컨대 보증계약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죠? 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고 이자가 A가 근데 을과 예컨대 갑 소유의 엑스토지를 매매하는 대리 행위를 했다. 요거는 뭐예요? 당연히 126조의 표현 대리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어떤 다른 일상가사 대리 이외의 다른 대리권을 전혀 수여받지 아니한 A가 그냥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게 126조의 표현 대리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제기인데, 지금 우리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행위에 관한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긍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법정 대리권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 견지에서 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기 위한 기본 대리권성을 우리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는 게 지금 교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법정 대리하고 관련해서는 134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간에 이제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그 134페이지에 지난 글씨로 그 제한 능력자의 어떤 법정 대리인을 가지는 법정 대리권의 권한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라고 인정했을 경우에 그 문제점에 관해서 학설상의 논란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135페이지에서 쭉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 해서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는 있다. 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중요하다 이겁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뭐 저기 89번 판결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나중에 정당한 이유 할 때 잠깐 언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시면 공법상의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가? 인 거예요. 사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삽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사는데 자기 자신이 직접 등록 안 하고 자동차의 소유자로서의 등록을 누구에게 그 대리권을 주어서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자동차 등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자동차 등록 신청을 하라는 건데 이자가 그 의뢰인으로부터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의뢰인의 부동산에 관해서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이런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러한 권한밖의 행위가 기본 대리권, 그 등록 신청의 어떤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공법상의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그 성립을 긍정한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에서 기본 대리권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숙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여된 그 대리권이 정상적인 어떤 유권 대리로서 기본 대리권이 있을 필요는 있다 없다. 그럴 필요는 없고 예컨대 임의 대리인이 복 대리인 선언권을 승낙받지 않고서도 하는 경우 또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 경우 일상가사 대리권 이런 것들도 또 공법상의 이런 대리권도 바로 기본 대리권성은 긍정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는 걸 좀 정리해 두시고요. 두 번째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 행위를 하였을 것 월권 행위. 근데 이 월권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뭐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에 관한 대리권 뭐 이런 것 하면 또 부동산에 관한 어떤 다른 월권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동종 유사의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이 없어도 된다라는 걸 기본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제 경향성을 볼 때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조금 쉽게 인정을 해주는 듯한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정당한 이유는 좀 다소 엄격한 여러 가지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헌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 정당한 이유가 무언가 125조, 129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조문을 확인해 보셔도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그 대리권 없음에 대해서 선임 무과실이면 그죠?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 안 합니다. 선임 무과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6조에서는 그냥 그 믿음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믿은 데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서 정당한 이유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조문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126조는 그냥 한 문장으로 쭉 되어 있죠. 그 어떤 그 구성 자체가 조문 자체가 그러나 125조, 129조는 두 개의 문장으로 해서 단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과 단서로.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126조에서의 정당한 이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판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교과서들 문헌 학설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129조, 125조에서 말하는 선임 무과실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객관적 의미에서의 엄격한 그러한 기준을 세운 정당한 이유를 그렇게 달리 개념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대체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선임 무과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뭔가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임 무과실이라면 좀 쉽게 이해가 갈 텐데 정당한 이유를 어떤 객관적 의미에서의 어떤 엄격한 의미로 좀 정당한 이유를 판단했을 때 그 엄격하다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기준 대상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실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행위자 한 사람의 어떤 주관적 사정을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기초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일반인을 기준으로 추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민법에서 과실이라면 추상적 경과실을 얘기합니다. 그러죠? 일반인, 보통인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전체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어떤 직업, 뭐 어떤 평소에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 그룹 내에서의 어떤 보통인을 기준으로 과실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당한 이유, 객관적 의미에서 엄격한 그러한 정당한 이유 판단도 보통인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수준이 어떤 그러한 그 정당한 이유의 판단 수준을 조금 높여서 이성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라는 건데 학설상에 물론 이성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아니면 보통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객관적 의미의 엄격성을. 그런데 우리 판례의 결론에 따르면 보통인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인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게 판단 기준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언제 있어야 하는가 이겁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보통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당한 이유 있음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아까 들었던 이 사례에서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민법상의 한정치산자였고 그 한정치산자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법정 대리인 A가 후견인으로 있었는데 이 후견인이 을과 갑을 위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뭐가 없었다. 친족회의 동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리행위 이후에 친족회를 소집해서 그에 따른 결의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에 따른 거예요? 위조했습니다. 위조. 친족회의 동의가 있음을 위조하고 그거를 대리행위 이후에 을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대리행위 당시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없어서 권한 밖의 행위가 되었었는데 대리행위 이후에 권한 내의 행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법하게 이루어진 건지 위법하게 이루어진 건지 그걸 떠나서 외관상 보면 을이 친족회의 동의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정이 그때 생긴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언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해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느냐?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을은 친족회의 동의서도 받지 않았고 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A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러면 정당한 이유를 긍정한다, 부정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다.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대리행위 시가 아니라 이 소송이 제기돼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계속 변론이 진행되는데 그 어느 시점에서 봐라 이 친족회 동의서다 라고 을에게 보여줘서 그 판단 기준 시기를 예컨대 변론 종결 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아니면 예컨대 뭐 조금 더 앞당겨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다 뭐 앞당길지 뒤로 더 미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예컨대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소송물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뭐를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게 소송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소송물이 예컨대 을이 갑에 대해서 표현 대리를 주장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을 경우에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심 변론 계속 중에 후견인 A가 그죠? 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어떤 서류를 만약에 을에게 보여줬을 때 그때까지 기준 시기를 유보해 두면 정당한 이유 판단의 기준 시기를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죠?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그러니까 대리행위 이후부터 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어떤 이러한 사정은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이전까지의 재반 사정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면 그죠? 이 경우에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런 취지의 이제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시기, 그 다음에 증명 책임. 누가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가? 우리 학설은 여러 가지 굉장히 그냥 다양하게 견해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증명해야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표현 대리를 부정하려면 본인이 증명해야 된다. 또 표현 대리를 긍정하기 위해서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누가 상대방이 증명해야 된다. 크게 나누면 이런 학설상에 좀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증명 책임의 분배에 관해서 어떻게 분배되는가? 그러면 주장하는 자가 그걸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장 책임하고 증명 책임을 같이 이렇게 봅니다.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분배를 어떻게 하는가? 가장 유력한 견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규정의 체계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의 체계가 그죠? 그 규정의 체계가 하나의 요건 사실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의 요건 사실이라는 건 뭐예요? 그걸 주장하는 자가 모두 다 주장하고 증명해야 그 권리가 인정이 되는 경우. 예컨대 우리 126조는 그래서 아까 문장의 구조가 다르다. 125조, 129조의 경우에는 본문과 단서로 두 개의 문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126조는 하나의 문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요건, 표현대리,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이 세 가지 요건을 누가 다 증명해야, 주장하고 증명해야.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이 상대방, 우리 사례에서 을이 주장 증명을 해야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해서 증명 책임 분배를 어떤 실체법상의 규정의 어떤 내용이나 그 어떤 체계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분배시키는 이러한 견해가 매우 유력하게 그죠? 주장이 되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라면 1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는 누가 증명해야 된다. 상대방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런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정당한 이유의 의미 그리고 그 정당한 이유를 선임 무과실 또는 어떤 그러한 어떤 객관적 의미에서의 재반 사정을 다 검토하는데 그때 그 재반 사정을 누구를 기준으로 보통인이냐 이성인이냐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 시점의 재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할 건지 그리고 그 증명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돼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기본 대리권 존재에서는 굉장히 판례가 유연하게 그 기본 대리권의 성립을 인정했지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판단을 하는 것이 판례의 어떤 주류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대리행위 당시까지 존재했던 재반 사정을 다 검토해 봤는데 이때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있었다라는 사정. 그러니까 그게 위조되었건 그래서 애가 믿을만 했건 이런 거를 떠나서 적법하게 되었건 위법하게 되었건 이런 사정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있어서 을이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친족회의 동의서 자체가 이때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때를 시점으로 봤을 때 사후적으로 보완되는 거 물론 그게 위조된 것이긴 하지만 사후적으로 보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표현 대리의 성립 판단에서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일상가사 대리에서
처가 예컨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X 토지를 파는 계약을 체결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죠? 부인이 처가 남편 재산을 처분하는 거 그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자에게 별도의 수권이 있었음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정이 정말 있었는가? 인감도장이나 위조된 위임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사정에 따라서 유권 대리로는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표현 대리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판단이 돼야 되고 예컨대 처가 남편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에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판단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136페이지에 그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서 아까 우리가 135페이지 잠깐 그걸 나중에 보겠다. 89, 90, 91번 판결들이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6페이지에 정당한 이유의 의미에 관해서 그 무엇이고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고 판단 기준 시기가 언제이고 실제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의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138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138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조사 확인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확인 의무가 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이 대리인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음을 조사하고 확인해 봐야 할 의무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하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아니하면 그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어떠한 경우에 조사 확인 의무를 상대방 을에게 부과시킬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냥 통상에 평소에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대리인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상례적인 경우, 일상적인 경우에는 이자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대해서 상대방이 조사하고 확인해 봐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이례적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이례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컨대 남편 명의, 그러니까 부부의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부부의 다른 타방이 매각하는데 그냥 다른 대리권의 수여 이런 것도 제시하지 않고 뭐 이런 좀 이례적인 거거나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 찾아가서 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은행에 찾아가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담보부로 빌리는 경우, 계약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우리 판례는 이례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례적인 경우에는 뭐를 조사 확인 의무를 부과한 사례가 꽤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책무적인 성격이겠죠. 그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무를 완수하지 않았으면 표현대리 성립을 부정할 것이고 표현대리 성립이 부정되면 그 상대방은 본인에게 무엇을 계약상의 어떤 본래적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죠? 그러니까 유권대리와 비슷한 효과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채무로서 적극적으로 채무로서 그걸 불이행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또 불이행하면 어떤 이행 청구를 당하고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의무적 성격은 아니다. 조사 확인 의무가 의미하는 바가 그렇다. 그래서 138페이지에 인용되어 있는 것처럼 판례는 무권대리 행위가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경우에 상대방에게 조사 확인 의무를 인정한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아주 이례적이거나 이제 대체로 보면은 판례의 경향성을 보면 이러한 이례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누군가가 와서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이례적이다. 또 하나의 좀 이례적이거나 아니면 조사 확인 의무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 하면 한쪽은 아주 전문가고 예컨대 이제 금융기관 그죠? 대출 어떤
이런 담보 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금융적으로도 그렇고 한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또 하나는 쉽게 본인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경우에 뭐 연락처도 다 적혀 있고 계약서에 연락처도 거기에 본인의 어떤 연락처도 다 적혀 있고 그래서 누가 본인인지를 쉽게 판별할 수 있어서 한번 전화를 해보거나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보면 쉽게 그 대리권 수여가 있을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정당한 이유를 이제 부정하는 그 논거로서 조사 확인 의무를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 98번 이하의 이 판례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면 효과를 보시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고 이 세 가지 기본 대리권, 월권행위, 정당한 이유 다 존재가 인정이 되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거를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그 어떤 행위의 효과의 귀속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103번 이하 판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이제 소위 129조의 표현 대리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129조는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나 단서로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표현 대리를 인정하는데 어떤 경우에 대리권이 소멸한 이후에 그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표현 대리, 즉 유권 대리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위의 효과를 누구에게 상대방은 본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142페이지의 그 요건에 관해서 간단히 보면 일단 대리권이 있었던 대리권이 소멸해야 하고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아까 우리가 126조의 대리권에서 기본 대리권 부분에서 129조와 그러니까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고 그 표현 대리의 범위를 초과한 그 권한 밖의 표현 대리권의 밖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126조와 129조의 중첩 적용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상대방에게는 선의 무과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범위 그런데 그런 학설상의 논란은 좀 참고하시고 자 106번 판결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IMF가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이제 기업이 부실화가 되니까 뭐 고금리 정책을 쓰고 그러니까 대출이 많은 그 기업들은 이제 당연히 부담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부실되고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대주주에게 무엇을 이제 국가에서 권유를 했냐면 당신의 사재를 털어서 이 부실을 막아라.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그룹 총수의 그죠? 대주주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회사의 그 부실들 방지하는 데 써라.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룹의 회장입니다. 회장이 이 사람의 이제 자기 회사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매도해달라, 매매해달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해달라. 그런데 A가 이제 회사가 거의 부도가 나가지고 이게 정리 절차로 넘어가서 어디로 넘어갔냐면 이제 무슨 회사? 옛날에는 성업공사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뭐죠? 자산관리공사인가? 캠콘가요? 캠콘, 그죠? 그 자산관리공사로 이제 이 매매가 이렇게 B에게 그러니까 이 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갑의 재산을 A를 통해서 B 결국은 뭐예요? 복대리예요, 복대리. 근데 복대리인데 여기서는 이제 매매는 똑같습니다. 그죠? A를 통해서 처분하려고 그랬는데 A가 처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걸 이전받은 자산관리공사인 성업공사가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때 갑이 사망했어요. 본인이 사망한 겁니다. 대리권을 수여한 자가.
그러면 우리 민법 127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참고하실 거.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런 대리권 수여는 사망으로 인해서 그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대리권 이런 법률 관계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법적 지위가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 127조는 본인의 사망을 대리권 소멸의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권과 관련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법적 지위는 본인의 사망으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상법은 그러지 않아요. 상법은 50조인가요? 상법 50조에 보면 본인의 사망으로 바로 그런 어떤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상의 대리권은 127조에 의해서 본인의 지위, 대리인에 대한 그 대리권과 관련한 본인의 지위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리권 소멸했어요. 그리고 임의 대리라면 본인이 뭐 하지 못한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함부로 선임하지 못한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피해갈 수 있겠죠. 복대리인 선임만 관련해서 보면 팔아달라는 거 팔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것도 또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승낙했다라는 어떤 논리를 펼 수는 있겠지만 뭐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 분양 계약이나 오피스텔 분양 계약에서 복대리인 선임을 긍정하지 않았거든요. 부정했거든요. 그러한 취지에서 보면 이것도 복대리인 선임도 무효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논거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긍정도 해볼 수도 있고 부정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갑이 사망한 거예요. 갑이 사망했다. 이랬을 경우에 그런데 이 복대리권도 그러니까 과거의 대리권이 될 수 있느냐 이거. 이 복대리인 선임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자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팔았냐면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갑이 이제 사망했으니까 병 이런 상속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속인들이 지금 등기 명의는 어떻게 넘어갔냐면 갑으로부터 을 소유로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이 매매에 기해서. 그런데 병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이런 행위가 있어서 그죠? 이미 대리권은 소멸했고 그러면 유권 대리에 의한 효과는 안 생겼는데 이미 소멸했고 또 이 대리인에 의해서 이미 소멸한 대리인에 의해서 어떤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129조의 표현 대리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B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무효에 그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복대리인에 의해서 제3자와 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에도 뭐가 소멸한 대리권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느냐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그 성립을 긍정했다는 판결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106번 판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겠어요? 여기서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였고 그 대리권이 소멸하였지만 여기까지는 요건 충족을 인정한다. 다만 상대방이 뭐 했을 것, 선의 무과실일 것, 이 요건을 이제 평가해 보면 그 판결에서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129조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의 표현 대리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 협의의 무권 대리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표현 대리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125조, 126조, 129조를 봤냐면 표현 대리도 본질적으로는 뭐다?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긴 하지만 다만 표현 대리라는 건 일반적인 다른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하고는 좀 차이점이 뭐다? 본인에게 그런 어떤 약간의 좀 책임이 있고 외관 창출, 본인이 외관 창출을 했고 그것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있고 그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어서 우리 민법이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죠? 진정한 권리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를 인정하면 안 되겠어요? 표현 대리를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거래 안전을 위한다면 적어도 이런 어떤 몇 가지 요건, 125조, 126조, 129조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표현 대리를 성립해서 그 본인에게 상대방이 유권 대리와 같은 그러한 효과 귀속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제 그러한 사정에 들어있지 않은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에 대해서 보면은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다? 효력이 안 생긴다. 130조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추인받지 아니하면, 그죠? 추인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그래서 무효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추인을 받으면 그러면 유효하고 그 추인의 효력은 언제로 대리행위가 있은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본인 쪽에서 하는 거죠. 본인 쪽에서 추인을 할지 말지. 그래서 추인하면 유효로 하고 추인하지 아니하면 그 추인 거절이 확정이 되면 또 추인하지 않는 것이 확정이 되면 무효이고 추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도 효력이 없고 이렇게 하는 건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있는데 상대방에게도 어떤 이러한 무권 대리 행위의 이러한 애매한 것, 불안정한 상태를 조속하게 확정짓기 위해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1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철회권이다 이겁니다. 철회권. 그래서 상대방도 그런 어떤 철회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철회권은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철회권은 그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무권 대리인에게 뭐가 없음을 안 때는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철회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철회는 좀 그런 게 제한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권 대리를 뭐 할지 대리권 없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할지 말지에 대해서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무권 대리의 추인 여부에 대한 무승권, 최고권이라고 그래서 규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일정 기간 동안 적시해서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효과가 생긴다? 추인하지 않은 것으로, 그죠? 추인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예컨대 그 미성년자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추인할지 말지에 대해서 확답을 요구하면 그리고 답변이 없으면 부모의 답변이 없으면 뭘로 취급했었죠? 그때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을 경우에 최고라는 거는 그냥 바로 물어보고 그때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채무 불이행에서 이행 지체가 있을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하려면 뭐 해야 돼? 일정 기간 동안 이행할 것을 최고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정 기간을 제시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답이 없으면 뭐 한 것으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그죠? 추인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본인에게는 추인권이 있고 또 추인을 확정적으로 거절할 그러한 권리도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 추인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최고할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철회권도 있는데 각각의 권리 행사의 그 요건이나 효과가 이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게 규정이 130조에서 134조까지 이렇게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조금 내용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3페이지에 130조가 인용이 되어 있고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본인에게는 추인권 또는 추인 거절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반면에 상대방에게는 최고권 및 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132조를 보면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하라.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이 알면 상대방에 대하여도 그러한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취지고요. 조문만 보고 넘어갈게요. 144페이지에 133조의 그 규정이 나오는데 중간 부분에 우리 133조 한번 확인해 보면 추인은 그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없는 때에 있는 때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이 돼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하고 물론 본인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인 거절권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안 읽어본 조문이 131조죠. 131조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구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뭐뭐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4조를 보면 상대방의 철회권이라고 돼 있어서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철회는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철회권의 인정 요건에 관해서도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데 이제 교재 144페이지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권 대리와 이제 상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갑이 본인이고요. 본인이고 이제 을 상대방이 있고 근데 여기에 A라는 자가 이제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라고 칭한 자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죠. 그러면 이제 뭐 이들 사이에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니까 아버지 갑의 엑스토지에 관해서 아버지 갑의 엑스토지를 A가 대리권도 없으면서 그렇죠? A는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A 자신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을과 엑스토지에 관한 매매 즉 대리 행위를 한 겁니다. 대리 행위를 했는데 문제는 갑이 어떤 사망에 의해서 A가 갑을 상속하게 되었다. 이 경우를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한 후에 그 무권 대리 행위 이후에 그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이 무권 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이 법률 관계 그리고 이 상속으로 인해서 이 상속의 효과는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상속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면 상속에 대해서 일신전속적인 걸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의 어떤 재산상의 법적 지위가 그죠? 재산 관계에 관한 법적 지위가 누구에게 이전한다.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포괄적으로. 그죠?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지위가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재산 상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유권이 이전한다. 그죠? 상속에 의해서 그거는 쉬운데 그죠? 내가 어떤 아버지의 엑스토지를 이전받았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엑스토지를 당연히 상속을 받겠죠. 지금 여기서 문제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무권대리에 의한 법률 관계, 어떤 관계죠? 무권대리 행위면 이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할지 말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인 또는 추인 거절권이라는 이런 권리는 뭐예요? 어떤 확정적으로 법률 관계가 생겼다기보다는 추인에 의해서 어떤 법률 관계가 생기고 추인을 거절함으로써 어떤 법률 관계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이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성권들도 상속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상속의 어떤 이런 취지.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사망하면 그 대리권 자체에 관한 그런 것들은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그런 것들은 소멸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를 A의 무권 대리 행위에 의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추인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상속이 되는가? 근데 이런 것들도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속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형성 중의 법률 관계. 추인을 하면 법률 관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고 추인을 거절하면 법률 관계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서 그런 어떤 형성 과정. 그래서 다른 말로는 성립 도중에 이런 법률 관계도 뭐 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인권 또는 추인 거절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A가 무권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했는데 본인에게 귀속돼야 될 추인권 또는 추인 거절권이 누구에게 가버렸어요. A가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A는 무권 대리인으로서 상속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으로서 무권 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상속이 아니라 무권 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또 뭐 어떤 지위가 본인으로서의 지위가 있는 겁니다. 무권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대리 행위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본인으로서는 그거를 유효하게 만들어줄 추인 또는 추인을 거절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있다. 그런데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갑과 이제 A가 한 몸이 돼서 A와 을 사이에 법률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을이 이 매매 대리 행위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A에게 청구했을 경우에 저러한 경우에 A가 생각이 바뀌어서 이 계약은 본인으로서 무권 대리 행위니까 계약을 뭐 해버릴 수 있다. 추인을 거절해 버릴 수 있다. 그럴 수 있느냐 이거. 그럴 수 있느냐. 그 문제에서 첫 번째 견해는 다수설은 당연 유효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에게 본인의 지위와 무권 대리인의 지위가 다 누구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하나로 혼동이 되면 그 상속한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와 무권 대리인의 지위를 다 가지는데 그러한 경우에 상대방과 했던 무권 대리인의 이 무권 대리 행위는 뭐한다? 당연히 유효하다. 당연 유효설을 취합니다. 이게 다수설이고 그런데 다수설은 조금 좀 이제 우리가 좀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곤란한 부분이 만약에 이 상속이 됨으로 인해서 상속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속이 되기 전과 된 후에 상대방의 어떤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죠? 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해서 본인에게 효과 귀속을 주장하려는 그러한 상대방의 입장은 훨씬 더 공고하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왜? 당연하게 유효라고 보니까. 그러면 뭐 다른 거 볼 것 없이 을은 상속인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게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상속이 없었다면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 거절에 따라서 이 효과 귀속 주장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권리가 더욱더 공고해지는 게 타당한가? 이런 어떤 논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결함을 좀 갖고 있는데 두 번째 견해는 병존설이라고 그러는데 요약한데 병존설인데 뭐다? 여기서 무권 대리인 A는 어떤 지위도 무권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고 본인으로서의 지위도 다 가지고 있다. 무권 대리인으로서 지위는 뭐예요? 그 무권 대리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지위에 있고 본인으로서의 지위는 추인할지 말지 또는 결정적으로 추인을 거절할 그러한 권리도 있다. 그래서 을은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데 A가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추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권 대리와 같은 그런 법률 관계가 생기지만 추인을 거절하면 뭐다? 이 유권 대리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이거. 그런데 그러면 추인 거절을 무한정 인정할 것인가? 추인 거절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데 신의칙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신의칙 위반. 그래서 신의칙 위반의 법리를 동원해서 결국 추인 거절이 뭐가 되게 효력이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누구에게 무권 대리 본인을 상속한 무권 대리인에게 그러한 법적 효과 귀속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100% 다 신의칙 위반이에요? 100% 다 신의칙 위반은 아니겠죠, 설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상대방 을이 A에게 대리권 없음에 대해서 선임 무과실이고, 그죠? 전혀 몰랐고, 뭐 이러한 사정이 그래서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는데 A가 그걸 거절한다, 추인을 거절한다. 그런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우리가 원용할 수 있겠지만 을도 다 알았다. 또는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다. 그런 과실이 있다. 그러면 100% 신의칙 위반은 아닐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병존설의 입장이면 그죠?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인을 거절했어요. 지금 무권 대리인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추인을 거절하면 A는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데 추인 거절이 받아들여졌다. 신의치 기반이 아니다. 그러면 본인으로서의 추인 거절권은 병존하니까 법적 지위가 병존하니까 본인으로서의 추인 거절권은 인정이 되는데 무권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권 대리인으로서의 상대방의 책임은 13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135조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그러니까 대리권 존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죠? 철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은 누구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그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으로서의 A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결국 135조에 따라서 135조 1항 2항 특히 135조 1항에 따라서 을은 무권 대리인 A에게 그때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으니까 그죠? 엑스토지 소유자 A에게 무권 대리인 A에게 135조 1항의 책임을 물어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면 결국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상속의 문제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건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135조에서는 A에게 대리권 없음에 대해서 선임 무과실해야 하고 A가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하고 그죠? 대리권 있음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 못하고 A가 그리고 다른 어떤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을은 누구에 대해서 무권 대리인 A에게 무권 대리인으로서 법적 지위가 있는 A에게 무엇을 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 이행이 불능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은 두 급부 중에 뭐를 선택할 수 있는 누구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일종의 선택채권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보충해서 더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